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 외식경영학과에서 외식경영 전공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상권이 뭐야?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엔 그 상권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 분석 시스템. 그 다음에 나이스 비즈맵의 상권 정보 시스템, 상권 분석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만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상권 분석을 해야 되고 상권 분석을 할 때 도대체 뭘 분석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이 외식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헤어샵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니요. 편의점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첫 번째가 무엇을 파느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할까요? 만약에 내가 헤어샵을 한다면요. 머리를 자르는 것이 중요할까요? 머리를 어떻게 자르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 내가 펌을 한다면요. 펌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할까요? 그 펌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까요? 자, 그동안 우리는 뭘 파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치킨을 파는 게 돈을 많이 벌까요? 삼겹살을 파는 게 많이 벌까요? 편의점을 하는 게 돈을 많이 벌까요? 식당을 하는 게 돈을 많이 벌까요? 이런 질문은 이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걸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그걸 뭐에 더 집중할 것이냐? 그 물건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저기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의 사례가 다 제 제자들이 하고 있는 실제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하나는 평양냉면이 나와 있고요. 하나는 보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요,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음식점을 했지만 다 아주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냥 평양냉면을 팔아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쌈을 팔아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파느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냉면을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냉면을 파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냉면을 팔기 위해서 브랜드는 무엇으로 정해야 할까요? 여기 브랜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브랜드 이름이 여러분이 만드는 순간 키워드가 되고 해시태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키워드나 잘못된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들이 여러분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파느냐의 시작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봤더니요. 인테리어가 보이실 겁니다. 냉면을 팔 때는요. 평양냉면 특히 어떤 인테리어로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좋아해 줄까요? 우리 점포에 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평양냉면만 맛있게 만들면 성공한다고 했는데요. 이 평양냉면만 약 20년 이상 해왔던 내 제자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양냉면을 어떻게 파느냐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런 매장을 만들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랭킹 안에 들어갈 만큼의 유명한 평양냉면 전문점으로 키웠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권 분석의 힘이다.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봤더니요. 그동안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냉면집의 인테리어, 그 다음에 테이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집에 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뉴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나는 평양냉면만 맛있게 만들면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닙니다.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어떻게 파느냐에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 메뉴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메뉴북만 있는 게 아니죠. 스토리라고 쓰여 있기도 하고 팁이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이 팁 속에는요. 냉면을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스토리 속에는요. 이 평양냉면의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든 평양냉면은 도대체 어디에 기원을 해서 어떤 근거로
영어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다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입니다. 자, 냉면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형일까요? 실제 이 집에 가면 이런 냉면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이런 냉면을 그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냉면은 이렇게 쌓아 올리기가 쉽지 않았고, 이렇게 쌓아 올리다 보면 많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많이 팔 수가 없었고, 그래서 누구도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냉면집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모형 같지만 이건 모형이 아니라 실제 먹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냉면입니다. 자, 그냥 냉면을 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냉면들을 역사서를 우리가 연구해서 새로운 냉면이 아닌 옛날엔 있었지만 없어졌던 냉면들을 새롭게 개발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냉면을 먹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파느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이 냉면집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일반 냉면집에선 상상하지 못했던 그냥 냉면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냉면, 내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쓰는 용어로 초대박이 나게 된 것이죠. 자, 상권 분석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냉면집의 사진 몇 장만 보고서 이 집이 왜 성공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을 조금씩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권 분석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하단에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죠?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아야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걸 상권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서 장사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말로 풀어서 저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이 누구에게가 또 중요하죠. 목표 고객을 알아야 상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팔아야, 어떻게 판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메뉴, 그 다음에 그 안에 테이블의 구조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들, 다양한 서비스들, 심지어 프로모션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어떻게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냉면을 팔더라도요, 그냥 냉면을 팔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내가 헤어 디자인을 해주더라도 단순히 그냥 디자인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들을 모두 다 그 소비자가 좋아하는 구조로 만들었을 때만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싸워서, 글로벌 기업과 싸워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상권이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권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다양한 용어가 나올 텐데요. 그걸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상 우리권입니다. 이 우리라는 뜻은 레인지를, 영어로 얘기했을 때 레인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범위를 타는 겁니다. 상권은 내가 장사하는 범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려면요, 사업을 하시려면요, 내가 사업할 범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범위는 좁을수록 좋을까요? 넓을수록 좋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넓으면 좋겠지만요, 여러분이 아마 넓은 범위를 여러분의 장사 범위로 설정하시면 오히려 장사하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마케팅을 하려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직원도 더 많이 써야 될 거고요, 통제하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를 시작할 때 이미 내 장사의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장사의 범위인 상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기 보면 제가 상권을 영어로 써놨습니다.
상권을 제가 영어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러분, 마케팅 에어리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상권이란 용어에 영어로 썼더니요, 마케팅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상권 분석은 뭔가 마케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어디서 장사하는 게 좋은 거야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내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케팅을 잘해야 될 겁니다. 이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곧 또 상권 분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려면 뭘 분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상권 분석을 할 때 뭘 분석하십니까? 오늘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상권 분석은 도대체 뭘 분석하는 거야? 이걸 알지 못하고 상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더라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권 분석은 뭘 하는 거야? 그러면 가서 제일 먼저 유동인구를 측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권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유동인구를 측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저기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상권 분석의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분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권이라는 건 결국 뭐라 그랬죠? 장사하는 범위라 그랬죠. 그 장사하는 범위라는 건 그 안에, 그 공간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납니다. 내가 어딘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장사를 하나요? 아니요. 두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끝에 써 있는데요. 경쟁자를 분석해야 됩니다. 자, 내가 장사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내 경쟁자보다 내가 우수하다는 겁니다. 내 음식이 맛있다는 의미고요. 내 음식의 가격이 소비자가 지불할 만큼의 적정한 수준이라는 얘기고요. 내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쟁자보다 좋다는 의미고요. 내가 마케팅을 경쟁자보다 잘한다는 의미고요. 내 점포의 인테리어가 소비자가 경쟁자보다 더 좋다라고 인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사업이 잘 되려면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쟁자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상권 분석입니다. 그런데 상권 안에는 나와 경쟁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불해 줄 소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경쟁자도 많아질 거고 소비자도 많아질 겁니다.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분석하려면 어떻게 되죠?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상권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게 좋습니다. 너무 좁게 잡으면 매출액이 안 오를 테니까 예를 들면 1차 상권 해서 500m 정도로 잡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니면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요 200m만 잡아도 되고요. 심한 경우엔 편의점은요 반경 100m 정도만 내 상권으로 잡아도 내가 원하는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장사할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 저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권 분석은 뭘 하는 거라고요? 나, 경쟁자, 소비자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저게 상권입니다. 제가 일부러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를 그려봤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 동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어떤 지역에 내가 장사하고 싶은 영역이 있겠죠. 거기를 제가 한번 동그라미를 지도 위에다가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점으로 막 나타나죠. 저게 다 점포입니다. 반경 500m 안에 강남역에 있는 카페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몇 개나 있을까요? 반경 500m 안에 300개의 카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때그때 변하기는 하죠. 요즘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제가 한참 카페가 많이 생길 때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찍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카페가 300개가 있더라고요. 반경 500m 안에. 자, 이 300개의 카페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가지고 싸우고 있겠죠. 그런데 이들의 평균 수명을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2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평균 수명이니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더 빨리 망하는 데도 있고요.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2년을 넘기지 못하고 1년 9개월 만에 망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벌고 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빚만 지고 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좁은 공간 안에 300개의 카페가 존재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없어지고 계속 줄어들면 좋겠는데요. 누군가가 또 망하고 나가면 그 빈자리에 또 카페가 들어오더라고요. 왜 들어오는 걸까요? 저기 들어오면 내가 저 300명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 300명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 카페들도 꽤 있습니다. 뭐 여러분한테 제가 브랜드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S라고 하는 커피를 파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 안에만 반경 500m 안에만 해도 그 S 브랜드 카페만 해도 거의 10개에 가깝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거는 약간씩 걸쳐 있는 거 빼면은 한 7개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와 같은 숫자들이 많은 숫자일 겁니다. 저 좁은 공간 안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브랜드력을 가진 카페부터 해서 아주 작은 카페까지 200개 내지 300개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내가 원하는 매출을 올릴 확률은 몇 %나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적으로는 1년 9개월이면 망하고 나오고 그 사이에 나는 돈을 벌기는커녕 내가 투자했던 돈을 모두 잃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걸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분석하지 않았죠? 첫째, 나를 분석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S라고 하는 브랜드와 싸워서 이길 만큼의 능력이 있을까? 물론 그걸 이길 필요는 없겠죠. 그 밑에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카페들과 싸워서 내가 예를 들면 이 200개 내지 300개의 카페가 저기서 돈을 버는 사람은 몇 개 정도 될까요?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 40개 내지 60개 정도야 수익을 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저 300명과 싸웠을 때 내가 최소한 40등은 50등은 해야지 그나마 유지하고 약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통계적으로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저기서 실력으로 따졌을 때 40등, 5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내 등수를 정하려면 경쟁자의 능력을 알아야지 내가 그걸 파악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바로 소비자입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요. 저 반경 500m 안에서 커피를 커피숍에서 사 먹는 금액만 따져봐도 월 약 150억에 가까운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비죠. 하지만 그게 내 매출로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왜? 소비자가 그렇게 많이 사 먹긴 하는데 하필 내 점포엔 조금밖에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니 경기가 어렵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와중에도 매출액이 2배, 3배 성장하는 소상공인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6월 말이었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월말이 돼서요. 월말 결산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마다 보시는 분들이 언제 보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어제 우리가 6월 말 결산을 했습니다. 오늘 7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제 제자들이요. 카톡으로 어제 전년도 6월 실적하고 2020년도 6월 실적을 비교해서 저한테 보내준 제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는요. 50% 성장한 사람, 2배를 성장한 사람, 3배를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반면에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항상 세상은 우리는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쓰는 돈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저 안에서도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해보면 돈을 더 많이 벌어가고 있는 소상공인이 있고요. 기업이 있고요. 돈을 점점 더 적게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내 능력이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내가 경쟁자를 이기는 거가 중요하지만 그 이긴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저기서 커피를 사 먹는, 저기서 소비를 해주는 소비자의 니즈를, 소비자의 욕구를 누가 더 잘 만족시키느냐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상권 분석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특정한 고객들이 원하는 걸 맞추어 주어서 그들이 내 걸 계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분석하는 걸 상권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유동인구를 카운팅하고 거기 거주인구가 몇 명이 있고 직장인구가 많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들은요, 여러분이 능력만 있고요, 여러분의 제품이 매력적이고요, 여러분의 서비스가 최상이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숨어 있던 여러분을 찾아갈 용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산골짜기까지 쫓아가서 뭔가를 드시고 오십니다. 제가 이번에 속초에 있는 모 시장에 닭강정집을 갔는데요. 여전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닭강정을 사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 동네에도 닭강정을 팔고 우리 동네에도 전통시장이 있는데 왜 하필 속초까지 가서 그 속초에 있는 시장까지 찾아가서 주차하기도 힘든데 거기서 그 닭강정을 10마리, 20마리씩 사갖고 오는 걸까요? 자, 이제 우리는 상권 분석이 바로 그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상권 분석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또 중요한 상권의 4가지 분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도록 하시죠. 상권은요, 그동안엔 여러분이 오프라인 상권을 상권 분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요. 이제 더 중요한 상권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상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실은 온라인 상권이란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은 아마 저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권 분석을 해봤더니요, 아까 그랬잖아요. 상권을 분석한다는 건 결국 내 매장에 소비자가 많이 오게 만드는 거고 내 매출이 높게 만드는 건데요. 그러려고 봤더니 소비자가 우리 집에 어떻게 오는지를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를 측정해 봤습니다. 100명이 지나갔는데 그중에 내 가게를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일까요? 예, 실제로는 점포마다 다르겠지만 1%가 되지 않습니다. 100명이 지나가 봐야,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 봐야 그 중에서 우리 가게에 들어올 확률은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상권이라는 건 뭐냐? 제가 또 이런 용어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유동인구. 온라인 유동인구라는 건 뭐냐면요, 내 점포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구글에서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내 점포를 검색하는 사람을 제가 온라인 유동인구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유,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쳐준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온라인에서 또 이런 걸 다 가르쳐주니까 전 국민이 다 알 것 같은데, 자, 상권은 뭐라고요? 오프라인 상권, 온라인 상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제가 아까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오프라인 상권의 중요도보다 온라인 상권의 중요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시면서 어땠어요? 그렇죠? 온라인 상권의 중요도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제 소비자들은요, 오프라인에서 소비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디를 지나가다 간판 보고 그 집 들어가서 맛있는 걸 사드신 경험이 옛날엔 많았죠. 요즘은 간판 보고 들어가지 않을 거요. 대부분이 검색을 하고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검색하는 행위, 그 검색하는 공간이 상권인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온라인 상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상권은 공간적 범위, 아까 제가 그랬죠. 내가 장사하는 범위를 상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공간적 범위가 오프라인에도 있고 온라인에도 있다고 금방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시간적 범위도 상권입니다. 즉 여러분이 앞으로 상권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시간에 장사를 해야 장사가 제일 잘 되고 소비자가 더 많이 오고 내가 경쟁자를 이길 수 있을까? 과거에는 무조건 소상공인은 12시간 영업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장사가 안 되면 24시간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24시간 하는 제 제자의 점포를 영업시간을 1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매출액도 늘어났고 순이익도 늘어났습니다. 12시간 영업하는 친구는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영업시간을 10시간으로 8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역시 매출액과 순이익이 다 올라갔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영업을 길게 한다고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또 요즘 식당 가면은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게 있죠. 요즘은 거의 대부분 브레이크 타임을 하시는데요. 초창기 때는요, 제 제자들이 이 브레이크 타임을 도입하는 걸 매우 망설였습니다. 왜? 하루에 영업시간을 2시간을 빼버리면 손해가 클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요. 브레이크 타임을 도입하고서 절대로 매출액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증가한 점포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무조건 영업시간을 줄인다고 매출이 오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함부로 할 건 아니죠. 제대로 공부해서 하시면 영업시간을 줄이는 게 오히려 매출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는 심지어는요, 일주일 내내 영업하는 점포들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분들, 제가 제 제자들 중에 일요일 쉬는 점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매주 쉬는데 오히려 매출액은 전년보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무턱대고 영업시간을 줄였다고 되고 영업일수를 줄였다고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상권 분석을 한 겁니다. 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 상권 분석,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제대로 나와 경쟁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은 조금 일하고도 훨씬 더 높은 매출을 올리고, 이 높은 매출을 올린다는 게 결국은 소비자를 더욱더 만족시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권 분석은요,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소비자가 우리 점포에 더 오고 싶겠죠. 우리 점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오고 싶겠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실제로 수치화해서 볼 수 있게 제공하는 시스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딱 정답처럼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스템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해석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 동안에 상권 분석의 모든 걸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건 솔직하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이 독학을 하시던, 제 블로그를 보시던, 제 유튜브를 보시던 공부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제자들이 전부 이걸 통해서 충분히 그런 역량들을 키우고 지금 매출액을 높여가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이 구글이 됐던 네이버가 됐던 들어가셔가지고 소상공인 상권 분석 뭐 이렇게만 검색을 하셔도 이 사이트가 뜰 겁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크게 5개 정도의 메뉴가 있고요. 그 메뉴들 하단에 2개 내지 많게는 뭐 6, 7개까지 해서 메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메뉴들을 하나씩 들어가서 실제로 여러분이 써 보시면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공해주는 데이터가 도대체 어떤 데이터인지,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일일이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그냥 꾹 아무거나 누르면 나한테 정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정답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모두가 똑같은 답을 써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두가 똑같은 음식으로요, 똑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하게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성공할까요? 다 망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비슷한 점포들은요, 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상권에서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점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무조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형태로 다르다는 겁니다. 경쟁자가 쫓아올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메뉴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프로모션도 그렇고 경쟁자들과 완벽히 차별화되어 있는 점포만이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내려면 바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실제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상권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이 좀 아시려면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소상공인 상권 분석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한 다음에 여러분 동네를 저처럼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 두 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둘 다 역세권입니다. 전철역을 끼고 있고요. 하나는 범계역을 끼고 있어요. 4호선. 하나는 평촌역입니다. 그래서 평촌역 상권, 범계역 상권 이렇게 제가 두 개 이름을 붙였고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붉은 선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제가 상권의 영역을 선택한 겁니다. 분석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크기는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신도시 상권이고요. 두 개가 범위가 비슷하고요. 그러면 이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라든가 뭐 소비자의 숫자라든가 뭐 이런 게 비슷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두 지역을요, 이 시스템에서 영역을 그린 다음에 특정한 업종을 하나 선택하고 분석하기 누르면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요, 거기 나온 걸 제가 엑셀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비교표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나온 게 답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 그냥 숫자만 나옵니다. 그 숫자를 여러분이 가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렵다. 머리 아프죠? 제가 막 쓰는 용어들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일단 진행을 할게요. 혹시 더 궁금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 잘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뭐 제 블로그를 통하든 아니면 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든, 왜 네이버에 들어가면 제 거 다 나오니까 질문 주십시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두 줄이 범계역이고 아래쪽에 두 줄이 평촌역인데 제가 삼겹살 갈비 업종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봤더니 처음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제가 업종, 매출액, 인구, 지역 4개만 뽑은 거예요. 그랬더니 업종은 봤더니요, 여기 범계역은 무슨 업종이 많은 줄 아세요? 상대적으로 평촌역은 음식점이 더 많아요. 그런데 범계역은 서비스하고 도소매가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권에 음식점 숫자가 많은 상권이 좋을까요? 도소매와 서비스 업종이 더 많은 상권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 A라는 상권은 100개 점포 중에 음식점이 60개가 있고요. B라는 상권은 100개 점포 중에 음식점이 40개가 있어요. 즉, 한 상권의 음식점 비중이 60%, 다른 상권은 음식점 비중이 40%. 어떤 상권이 여러분이 들어가면 더 유리할까요? 이러면 대답 못 하겠죠.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여기 매출액이 높아요, 여기가 장사가 잘 돼요, 이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가 업종을 봤고요. 두 번째 매출액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액은 범계역 쪽에 있는 삼겹살 집들이 더 높습니다. 자, 인구를 봤어요. 그런데 인구는 어디가 더 많죠? 예, 인구를 봤더니요, 이 매출액이 작은 평촌역 쪽이 주거인구가 훨씬 많고요. 유동인구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매출액이 높은 범계역은 누가 많은 줄 아세요? 상대적으로 직장인 인구가 많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우리 매출액을 얘기를 들었으니까 범계역이라는 데가 삼겹살 전문점의 매출액이 높더라.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삼겹살집이 잘 되려면 주거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좋을까요? 직장인구가 많은 데가 좋을까요? 이 분석에서는 직장인구가 많은 데가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두 상권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상권으로 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벌써 여기서 힌트를 얻지 않았어요? 아, 내가 뭔가 비교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조건을 가진 데가 훨씬 더 유리한 상권이다, 더 좋은 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을 한번 봤습니다. 범계역 상권이 삼겹살 전문점의 매출이 높다 그랬는데 시설을 봤더니 주요 시설이 범계역은 107개, 평촌역은 46개밖에 없어요. 저 주요 시설이 뭔지는 나중에 이 시스템에서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죠? 매출액이 높으려면 집객시설이 많아야 된다. 근데 그 집객시설이 뭔지는 여러분이 지금 모르잖아요. 저기서 디테일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교 분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삼겹살 전문점이 잘 되려면 직장인구가 많은 상권이 유리할 것 같다. 기왕이면. 또 주요 시설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을수록 유리할 것 같다. 이런 걸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말로 한 걸 저 숫자를 제가 손으로 직접 글로 써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걸 자꾸 해 버릇해야 상권 분석이 되는 겁니다. 남의 얘기만 듣고요. 눈으로만 보시는 건 상권 분석이 아닙니다. 상권 분석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통계를 이용해서 이 각각의 상권들이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매출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관계성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그런지 현장에 가서 이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도 상권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권 분석을 할 때는 두 번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는 데스크 리서치,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통계를 이용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통계 속에서 서로 간의 관계성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겹살 전문점이 매출액이 높으려면 주거인구가 많아야 될까 직장인구가 많아야 될까? 그러면 두 개 비슷한 상권 내에선 주거인구가 많은 쪽보단 직장인구가 많은 쪽이 훨씬 더 매출액이 높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직장인이 삼겹살 전문점의 매출액에 더 크게 공헌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을 파악해내는 걸 우리가 상권 분석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현장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주거 인구들은요, 그 가까운 데서 삼겹살을 먹기보단 가족 외식이나 이런 걸 할 땐 더 멀리 가더라. 더 좋은 삼겹살 브랜드가 있는 어떤 특별한 상권을 찾아가더라. 그런데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끝나고 회식을 해야 된다. 그럼 멀리까지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삼겹살 전문점 중에 가장 자신들이 이용하기에 회식을 하기에 좋은 집을 찾아가더라. 뭐 이런 원리들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일별로 제가 매출액의 비중을 한번 봤어요. 요일별로. 그랬더니 아까 범계역이 매출액이 훨씬 더 높다 그랬잖아요. 둘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두 상권의 요일별 매출 비중이 다 달라요. 봤더니 범계역은 일요일하고 월요일이 잘 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잘 돼요. 그런데 평촌역은 화수목이 잘 돼요. 이걸 정리하면 범계역은 주말 쪽에 장사가 더 잘 되고 평촌역은 평일이 장사가 더 잘 돼요. 그런데 아까 매출액은 어디가 높다 그랬어요? 범계가 높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삼겹살 전문점이 잘 되려면 주말이 장사가 잘 되는 상권이 좋을까요? 평일이 장사가 잘 되는 상권이 좋을까요? 여기 이 분석에 따르면 이 두 상권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삼겹살 전문점은 어떤 상권이 좋다? 주말에 더 잘 되는 상권이 좋다. 자, 이번엔 시간대별로 봤습니다. 시간대별로 봤더니요, 범계역은요 저녁 9시부터 24시 밤 12시까지 그 3시간 동안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그런데 평촌역은 모든 시간대에 다 상대적으로 범계역보다 장사가 매출액 비중이 시간대별로 봤을 때 더 높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재밌는 인사이트, 시사점이 나옵니다. 어때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요, 어떤 특정 시간대에 고객이 집중되는 상권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 시간 저 시간 다 그냥 분산되는 상권이 좋을까요? 영업을 삼겹살 전문점이 24시간 할 수 있는 상권이 좋을까요? 딱 집중된 시간대에 집중할 수 있는 상권이 좋을까요? 이 통계에 따르면 이 분석에서는요, 저렇게 범개혁처럼 특정한 시간대에 집중돼서 매출액 비중이 높게 나오는 상권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영업시간이 24시간 한다고 유리하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비용만 많이 들어갈 거려? 인건비만 많이 들어갈 거려? 지치기만 할 거려? 여러분, 영업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불리해지는 게 뭡니까? 사람이 힘을 분산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특정한 시간대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고객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일 수가 있고 더 효율적으로 장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고요. 또 저런 시간대에 집중해서 팔면 식재료도 훨씬 더 신선하게 유지했다가 딱 팔고 솔드 아웃. 그러면 훨씬 고객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겠어요? 저와 같이 24시간 내내 손님이 띄엄띄엄 하면서 계속 오는 데는 어떨 것 같으세요? 경쟁력이 생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통계로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더 재밌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연령대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범개혁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고객 비중이 높고요. 평촌역은 남성 고객 비중이 높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삼겹살 전문점이 잘 되려면 여성 고객 비중이 높은 상권이 좋을까요? 남성 고객 비중이 높은 상권이 좋을까요? 뭐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이 두 개의 상권을 놓고 결정한다면 어디가 유리한 거죠? 여성 고객입니다. 연령대별로도 봤습니다. 범개혁 상권은 여기가 매출액이 높은 상권이라 그랬어요. 20대와 3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평촌역, 매출액이 낮은 상권은 40대, 50대, 60대의 고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어디가 더 유리한 상권일까요? 젊은 층의 더 많은 상권, 더 많이 이용하는 상권에서 매출액이 더 높을까요? 중장년층이 삼겹살을 많이 먹어주는 상권이 더 유리할까요? 자, 아까 제가 틀림없이 얘기했지만 이 모든 분석은요, 절대평가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또 하나 아주 큰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상권 분석은 상대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평가로는 절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두 밀접한 이웃한 두 개의 상권은 사실은 여기서 사는 사람이든 직장인이든 서로 어디를 가든 거리상으로 크게 구애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둘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이 이쪽 상권 가는데 불편하지 않고요. 여기 사는 사람이 이 상권 가는데도 그렇게 불편할 만큼의 먼 거리들이 아닙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 소비자는 다 동일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비자들이요, 어떤 사람은 젊은 애들은 이 상권으로 가고 중장년층은 이 상권으로 가고요. 또 요일별로도 주말엔 이 상권의 사람들이 다 모이고 평일엔 주로 이쪽으로 모이고, 또 연령대뿐만 아니라 시간대뿐만 아니라 요일별뿐만 아니라 이 두 개에 붙어있는 상권이 왜 이렇게 다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런 걸 우리가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야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지금 자칫 여기서 또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범개혁 상권이 무조건 좋겠구나. 아니요. 그렇게만 또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매출액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내 점포가 순이익이 높아야 좋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범개혁에 들어가 봤더니요, 매출액은 높은데 월세가 비싸고 권리금도 비싸고 또 젊은 층이 오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남는 건 없더라. 이거 좋은 상권 아닙니다. 평촌역 매출액은 낮은 것 같지만요, 내가 아담하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장사를 해서 순이익은 범개혁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평촌역이 더 좋은 상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분석하는 건요,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라고 하려고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좋은 상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이론이 아직도 먹힌다면 여러분은 장사를 어디서 하는 게 제일 돈을 많이 벌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상권이 어디입니까? 강남역? 어디입니까? 서울역? 부산역? 어디입니까? 100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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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대, 명동, 예, 이런 데가 소상공인이 더 많이 빨리 망하는 곳입니다. 소위 유동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상권이 아니고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상권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상권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분석을 잘 해서 그 상권에서 충분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내가 경쟁자를 이기고 내가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서 내 순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권을 찾아내는 게 상권 분석의 목적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사례를 들면 이거 되게 위험하긴 한데 제가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꼭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대학 안 나왔어도 성공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즉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상권에서 재밌게 하려고 만들어낸 유머예요. 서울대라는 상권이 꼭 좋은 상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대학이 대학에서 강남역 홍대 상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장점은 틀림없이 갖고는 있지만 100% 거기 들어간다고 무조건 성공하지 않는다는 게 요즘 시대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상권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온라인 상권이 발달하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저 후미진 곳에 소위 아무도 소비자가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곳에서도 소위 초대박을 내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 제자 중에서요, 완전히 유동인구 제로, 거주인구 거의 제로, 직장인구 제로인 저 꼴짜기 같은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대박을 내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어떻게 소비자가 오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온라인 상권을 점령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 상권을 검색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한 달에 수십만 명이 그 상권을 찾고 있으니까 그 상권에 찾는 소비자들이 내 점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온라인 상권 안에다가 좋은 입지를 만들어내면 나도 나쁜 오프라인 상권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저는요, 저런 상권 분석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걸 간단한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 나이스 비즈맵이라고 하는 상권 분석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시스템은 사기업에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입니다. 아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흥공단에서 만들어준 사이트는 여러분이 무료니까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 정보 시스템은 무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들어준 상권 정보 시스템은 무료인데 요거는 나이스 비즈맵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몽땅 유료는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전혀 쓸 수 없는 유료 서비스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 안 하겠죠. 무료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색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나이스 비즈맵 하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사이트로 접속이 될 겁니다. 자, 이 사이트에 가시면요, 여러분이 자세히 화면에서 다시 볼게요. 이쪽에 첫 번째 비즈맵이라고 영어로 써 있고 거기 상권 분석 보고서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보고서라고 써 있는데 밑쪽으로 내려오시면 기본 분석 보고서 1일 무료, 그 다음에 종합 분석 보고서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 종합 분석 보고서는 유료인데 이 기본 분석 보고서는 하루에 한 건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요게 기본 분석 보고서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자, 하루에 한 건은 무료로 쓰실 수 있으니까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쓰는데 이게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뭐냐면 보통은 상권 분석 시스템은 아까 우리가 분석할 범위를 여러분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나이스 비즈맵은 지정은 안 되고 동 단위로만 분석이 됩니다. 무료니까. 그런데 그 동 단위로 분석하셔도 여러분이 원하는 인사이트, 시사점을 찾아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써보면서
기능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여기서 이걸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 소비자 데이터는 어떤 게 있고 경쟁자 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런데 내 데이터는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내 데이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소비자 경쟁자 데이터하고를 같이 여러분이 조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돼야 제대로 된 상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기본 분석 보고서라는 게 있고 이거는 하루에 한 건을 무료로 쓸 수 있고 여기에 시군구 동까지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동 단위로는 분석이 되고 업종 원하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한 건당 55,000원인데 뭐 이건 여러분이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뭐 꼭 필요하다면 왜 여기선 영역을 여러분이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제가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사실은 이 사이트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앞에 기본 분석 보고서 하루에 한 건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업종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업종이 좋을까? 이거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요 지역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요 상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어떤 업종을 하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업종 추천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추천 서비스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디테일한 분석 정보는 안 나오는데요. 업종을 5개까지 순서대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업종을 추천해 주는데 뭘 기준으로 업종을 추천해 줄까? 이걸 아셔야 되겠죠. 이 업종을 추천해 주는 기준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걸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 업종.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써 있는 용어로는 소비자들의 구매 건수가 많이 늘어난 업종을 많이 늘어난 성장률이 큰 업종을 1순위로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에서 5개까지 추천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해보시면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요새 얘가 뜨고 있네. 우리 동네에선 사람들이 전년 대비 성장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동네에선 소비자들이 이런 걸 더 많이 소비해 주는구나.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 순위가 나오니까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서비스는 또 뭐냐면 업종의 반대면 뭘 것 같으세요? 입지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입지를 추천해 준다는 건 뭐죠? 자, 제가 만약에 용산구에 살고 있어요. 용산구에 살고 있는데 우연히 치킨집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용산구에다가 헤어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용산구에 어디서 그 점포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즉 업종은 정해졌는데 어떤 큰 지역은 정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위치에다가 창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걸 추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뭘 기준으로 추천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기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매출액이 높은 지역을 추천해 줍니다. 즉 기존의 사업자들의 매출액을 막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게 누구라고 알려주진 않지만 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건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 주로 이런 업종들의 매출액이 높은지는 큰 그림으로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써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걸 실제로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 제가 일부러 두 군데를, 하나는 해운대고 저쪽 우측에 있는 건 연남동이에요. 그래서 해운대를 찍고 추천 업종을 봤더니요, 해운대에 요건 뭐 시간이 좀 지난 거니까 지금 해보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횟수 제한 없습니다. 마음껏 해보셔도 됩니다. 이러다가 나이스 서버 쓰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네, 살살 하십시오. 또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자, 제가 해운대를 찍고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봤더니 1순위가 룸사롱 단란주점. 요즘은 바뀌었을 것 같네. 2순위가 낙지오징어, 3순위 냉면, 4순위 커피, 5순위 꼼장어. 근데 연남동을 찍었더니요, 1순위가 뭐로 나오는 줄 아세요?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기준이 전년 대비 성장률이 높은 업종. 1순위
돈가스, 2순위 갈비 삼겹살, 3순위 순대, 4순위 해장국, 5순위 커피. 어때요? 상권에 따라 추천하는 업종이 완전히 다르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권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소비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해운대 가서 소비하는 것과 연남동에 가서 소비하는 행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사실은 이런 서비스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잘 가공해서 잘 해석을 하면 이거보다 더 뛰어난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빅데이터 분석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입지 추천입니다. 제가 서울시 마포구에서, 왜? 마포구에 제 제자가 또 고깃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포구 전체의 고깃집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여기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가서 갈비 삼겹살을 업종을 딱 선택하고 어느 지역이 매출액이 높은가 한번 봤더니 저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나오고 어때요? 지도에도 보라색으로 매출액이 높은 순서대로 위치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역을 잘 조사해 보면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 초대박집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입지가 좋은 줄 알고 무조건 들어갔단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매출액이 높은 점포가 있다는 거고, 매출액이 높은 점포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경쟁자라는 얘기죠. 거기 들어간다고 내가 매출액이 높아진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점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들어가시면 백전백패.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선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사실은 거기 들어가는 거라고 또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여러분에게 정답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정답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여러분의 능력에 의해서 정답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이 출중하다면 어떤 지역에 가서 하시던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다면요, 누가 아무리 많이 돈을 대주고 아무리 좋은 상권, 아무리 좋은 건물을 빌려주더라도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수많은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데이터와 경쟁자들의 매출액 데이터와 소비자들의 소비 데이터, 그 다음에 각각의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가 융복합화 시켜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믿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 답을 주도록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스템에 잘못된 정보도 상당 부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는 빅데이터가 이제 완벽히 검증되려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범계역과 평촌역을 비교한 것처럼 이 데이터들의 약간의 오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 데는 충분히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건 여러분의 실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 또 그 이외에도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 예비 창업자를 위한 서비스였고요. 마지막으로 나이스 비즈맵에서는 예비 창업자용과 기존 사업자용으로 서비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자용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여기 아주 재밌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이것도 역시 완벽하다고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상권 분석에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나도 상권 분석을 할 때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 뭐냐면요, 나의 위치라는 서비스입니다. 나의 위치라는 서비스는 뭐냐면요, 내가 장사하고 있는 상권이 있겠죠. 기존 사업자라면 이 상권 안에서 내가 몇 등쯤 하고 있는 걸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경쟁자가 한 10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니, 너무 많으니까 줄일게요. 1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상권 안에 나하고 비슷한 걸 파는 사람이, 비슷하게 파는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몇 등일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가 장사가 잘 되고 있다면 나는 아마 높은 등수를 받을 겁니다. 뭘로? 일단 매출액에서 높은 등수가 나오겠죠. 순이익에서 높은 등수가 나오겠죠. 또는 뭐 객단가 같은 것도 계산해낼 수 있을 거예요. 테이블 단가도 계산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메뉴 판매 수량도 계산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필요하다면 방문자 숫자를 카운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 등수를 알고 싶어요. 이거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나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영어 성적, 과학 성적, 물리 성적 여러 개 과목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매출액, 순이익, 고객수, 뭐 객단가, 테이블 단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점수가 어떠냐에 따라 내가 이 상권에서의 등수가 매겨질 수 있다면, 이걸 내가 계속 알고 이걸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몇 등 안에 들어야 내가 원하는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쉽지만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을 얻으시려면 최소한 20등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0등이니까 20%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뭐냐?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망하고 또 들어오고 망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상위에 있는 20%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내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상권 분석을 하는 목표는 내가 20%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객단가에서, 메뉴 가격에서, 판매 수량에서, 테이블 단가에서 등등등 이 음식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측정하고 그 등수를 알고 그걸 내가 어떻게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등수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알도록 가르쳐주고 그걸 교육시키고 그렇게 만들어주도록 노력하는 게 아마 앞으로 상권 분석을 하는 목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시스템들을 끊임없이 반복 활용하시면서 또 계속 공부하시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상권, 온라인 상권,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이 범위 안에서 뭘 분석해야 된다 그랬죠? 나와 경쟁자와 소비자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석할 땐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평가를 해서 자꾸 비교를 해가면서 어떤 변수가 좋을 때 매출액이 높은지, 어떤 변수가 좋을 때 순이익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걸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노력을 하셔야 진정한 상권 분석을 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